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 원장입니다. 이제 입동이 지나고 아침 저녁 옥기술 연기하는 그런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스텝 수요 포럼을 이제 한 지가 벌써 오늘로 35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를 위한 열린 토론회 공간으로 저희가 키스텝 수요 포럼을 마련했고,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주제인데요. 사회 통합을 위한 정보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기준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유엔의 전자정보 평가에서 연속으로 연속 3회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ICT 발전 지수도 1위고, 그리고 또 국가 경쟁력 지수도 2010년과 11년에 1위를 보여줬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글로벌하게,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도 격차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신체적, 연령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어떤 1차적 정보 격차를 해소한 그런 수준에 불과하고 사실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고 아마 3살 이상은 우리나라에 갖고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SNS를 통해서 지인들과 생활을 공유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문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디지털 정보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한 고령층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 이용률도 그분들은 매우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확산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 이용에 따른 어떤 세대 간, 계층 간 격차가 어떻게 보면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은 그동안 사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고 있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지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은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키스텝도 과학기술 발전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격차를 줄여줄 10대 미래 희망 기술을 편성하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 격차의 실태를 보고 또 정보 격차의 영향과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회의하고 어떻게 이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권민수 디지털문화본부장님, 또 토론자이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원태 연구위원님, 또 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의 구원호 소장님, 그리고 키스텝의 최문정 미래예측본부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제35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인 사회 통합을 위한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포럼의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발표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권미수 디지털문화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제가 권 본부장님 개인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 본부장님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ICT 투자 성과 센터장, 정보문화본부장, 지금 현재는 디지털문화본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관련 연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스마트 미디어 중독 분야라든지 정보문화 실태에 관련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누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본부장 권미수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쪽 관련된 연구하시는 기관이니까 저희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 기관은 주로 이제 ICT 부분을 공공 부분에 접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기획과 사업 그리고 기술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편에서는 또 정보화를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 또 너무 많이 쓰시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부분, 또 좀 잘못 쓰시는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하는 그런 정보 윤리에 대한 부분,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정보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크립트가 안에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넘기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격차란 무엇인가? 지식 격차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모종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보 격차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을까라고 할 때는 저희가 보통 이제 95년도에 그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인 그 게리 앤드류 폴이 그 스쿨랩 프로그램이라는 그 기사에서 처음 언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개념이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법에 있는 개념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스크립트에 있는 대로 그 정보 격차란 사회, 경제, 지역적, 또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정보 격차의 4대 소외 계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계층 안에서는 또 정보를 잘 쓰시는 분도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일단 저희가 정책 대상으로 볼 때는 먼저 이제 나이를 볼 때는 고령층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신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이제 장애인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역적으로 볼 때는 농어민 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저소득층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4대 소외계층 부분이 정보 격차에서 저희가 이제 좀 도움을 드려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이제 전통적인 기준 외에 저희 나라의 어떤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신소외계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결혼 이민자분들 또 최근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하면 이제 저희가 신소외 계층으로 크게 이제 6개의 그 분류로 저희가 정책 대상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것에 가까운 고령층이라든가 또 이 장애인 분들은 저희가 이제 04년부터를 기준으로 볼 때 약 10년 동안 정책 대상 인구수가 한 1.5배에서 1.6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좀 저희의 특이한 그 사회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 인구라고 볼 수 있는 그 결혼 이민자라든가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물론 숫자는 작지만 증가율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의 2배를 넘는 4배 이상이 지금 10년 동안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정보 서비스에 잘 접근하시고 또 이용을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정보 격차의 원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 경제적 요인, 아까 말씀드린 소득, 또 신체, 나이, 또 지역적인 이유와 함께 성별적인 요인도 전통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격차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좀 수준이 낮다라고 이제 연구들이 되어 왔고요. 또한 이제 교육 수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으로 인해서 특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보 격차의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격차의 유형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 카테고리가 이제 뒤에까지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뭐 1차, 2차, 3차라고도 표현하게 되고 하는 것에 그 기본적인 컨셉이 좀 됩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정보격차의 유형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기회의 격차입니다. 즉, 누가 정보 매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가. 접근성의 문제이죠. 주로 이 부분은 경제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나 갖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기기를 그러니까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경제적 문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또 그런 기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면서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이분들에게 하드웨어를 보급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조작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들, 이게 이제 기회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챕터이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데, 그럼 누가 이 정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활용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문화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느냐의 양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다양하게 폭넓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용의 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고려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이제 그 격차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다양한 교육 또 다양한 그 범위 다양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해서 정책의 하나이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리터러시라고 하면 사실 이제 문해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쓸 줄 아는 것, 뭐 이런 것이었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요새는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격차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 올바르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개념까지 이제 요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규범과 인식을 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능력 또 그런 것에 대한 인식, 교육까지를 저희가 수용 격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통적으로 이 세 개의 격차를 잘 줄이는 쪽으로 정책들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걔를 같이 해서 보면 정보격차의 구조 역시도 정보기술 도입 초기에는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플라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옛날에는 컴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되는 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 또 환경적인 환경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모두 다 사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양적으로 질적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질적 양적 활용 수준이 중요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뭐 업무를 한다든지 여가를 선용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 저희 활동에서 ICT를 얼마나 잘 고르게 쓰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그 격차에서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3차 부분에서는 이제 질적인 격차를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소비하는 계층이고 정보를 생산하는 계층은 일부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댓글을 단다든지요. 또 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다 정보를 생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뭐 이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슈 토론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이제 생산자와 정보의 소비자의 그 개념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더 폭넓게 이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것을 저희가 정보 격차 이제 그의 그 포화기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격차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계속 확산될까? 아니면 정보 격차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까? 뭐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게 되겠지요, 사람들이. 뭐 소득에 대한 것, 또 교육에 대한 것, 나머지 격차는 아마 같은 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로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정보격차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정보격차의 감소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뭐 인쇄의 예에서 본 것처럼 인쇄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굉장히 이 종이 문자들이나 종이 인쇄물에 대한 가격이 싸졌고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문명도도 낮아지고 이런 그 정보들을 갖는 그 격차가 줄어든, 그래서 정보 전파가 굉장히 혁명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는 것처럼 아마도 이 ICT 정보 격차 역시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그 ICT가 발전함으로써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다 라는 견해, 또 이것이 이제 어쨌든 그 굉장히 보편화되고 또 저렴한 기술로 보편적이 되니까 아마도 정보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정보격차 감소 이론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 국민이 별 큰 부담 없이 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나이로 볼 때는 저희가 이제 고령층의 개념이 옛날에는 고령층이 언제 고령층이 될까 했지만 저희가 이제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볼 때는 뭐 생각만큼 오래 남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ICT를 굉장히 생산적으로 활용하시는 아마 큐스텝에서도 분들이 이제 고령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ICT를 충분히 이제 활용하고 계시니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그 특히 뭐 고령층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정보 격차의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제 ICT를 초기에 활용했을 때 또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저교육층들이 좀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이제 영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영어를 좀 알아야지 인터넷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음성인식이 이제 또 만들어지고 또 한글화되고 이러면서 교육 격차에 따른 그 접근성의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정보 격차는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한 그 오히려 ICT가 기술의 발전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ICT가 워낙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계층은 넓어지겠지만 계속 핵심적인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팔로우하지 못하면 격차층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은 여전히 격차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ICT 기술의 그 속성상 정보 격차는 여전히 증대할 것이고 또 학력들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신체적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전히 좀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아마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볼 때 이제 케인즈 학파에서 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이 경제 수준을 높이고 불황도 타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정보 격차에서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이라 어찌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이제 정보 격차 현실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격차는 심각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을 할 수 있다. 사실 이제 뭐 전화도 보편화됐고요. 지금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기형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PC방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로 좀 급속히 퍼졌지만 어쨌든 사실은 이런 그 PC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내가 당장 지금 PC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보 혁명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앞으로의 기회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또 매체가 제한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 정보 혁명이 사람들에게 이익보다는 해악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되고요. 또 그 인포메이션 푸어와 인포메이션 리치 간에 이 이분화되는 것들은 또 나중에
사회적인 불안 요인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현실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원을 포함해서 이제 정부 쪽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보 격차에서는 필요할까? 소득 격차, 교육 격차, 뭐 모든 격차들이 다 해소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뭐 다름은 있지만 격차는 해소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처럼 정보 격차도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이제 저희 원도 아마 캡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 원은 이제 국정감사를 매년 받고 있는데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티켓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고속버스나 이 뭐 철도 티켓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뭐 책을 구매하거나 할 때 이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손쉽게 하고 심지어는 할인도 받고 또 만약에 자기가 가지 못했을 때 이제 캔슬을 하면 취소 수수료도 굉장히 쉽게 안내에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비싸게 사야 되고 만약에 하시지 그러니까 뭐 취소할 경우에도 직접 또 거기에 가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 이런 격차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예시를 들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시간과 돈에 대한 경제적인 기회비용, 또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 또 문화 향유에 대한 기회 박탈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격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정보 격차가 발생이 되면 기존의 이 오프라인적인 다양한 서비스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온라인적인 투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이중 투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서비스에 대한 포스는 다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저희가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은행이든 증권이든 많은 그 오프라인 그 매장을 줄이고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투자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것이 그 투자 효율화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정보 격차를 줄어들게 된다면 사회적인 투자도 좀 더 효율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특히나 이제 이 세대 격차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한 분들과 뭐 그 잘 쓰는 분들 간에 이제 대화의 단절, 세대의 단절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불평등의 사례, 아마 이제 이게 온라인 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뭐 제가 또 한 가지 요즘 이게 뭐 이게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들리는 생각에 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니까 이 택시기사분들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낯선 곳을 가면 뭐 고속버스를 타고 기차 타고 그 지역을 가면 좀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택시로 이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는데 지금은 다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대중교통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우시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기기적인 면에서 볼 때도 너무 지금 기기가 융합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GPS 만드시는 분도 또 되고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산업도 또 있었고 뭐 이런데 지금은 다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다 집결이 되고 거의 이제 그 카메라도 거의 뭐 잘 보유하지 않으시고 하니까 이런 것도 또 나중에 경제 구조로 놓고 보면 너무 집중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신체적 그런 이유로 정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제가 선진국 사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ICT는 뭐 대한민국이 거의 최고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를 다 배우러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저희가 흔히 벤치마킹을 하는 뭐 미국이나 영국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제1차 정보 격차 해소 종합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가 뭔가를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중에 시금석에 법을 만들었다 이거죠. 법을 만들면은 굉장히 의지를 보였고 뭔가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이제 2001년도에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격차 구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유형에서 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접근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정보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 사회,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 그래서 망적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만 정보와 교육도 활용에 대한 교육도 시작을 하게 되고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면서 개선하게 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농촌에 있는 정보화 마을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이제 PC를 놓게 함으로써 개인 PC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게 되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로부터 이제 5개년 계획이 끝난 2006년도에는 이제 2010년까지의 정보 격차에서 2차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요. 이거 제목만 들어보면 1차랑 2차랑 뭐가 다른가? 따뜻한 거, 이런 거, 복지? 뭐가 다른 거지?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 때의 추진 목표는 어떻게 보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2차는 접근성을 포함해서 활용과 이제 그 역량에 대한 부분까지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일단 취약계층의 정보 수준을 일반 국민의 한 80%까지 높이겠다라는 그런 것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웹 접근성이라고 해서 이 PC를 실제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서 약시분들을 위해서 큰 글씨가 보이게 한다든지 음성 서비스 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과거 정보통신부가 이제 정보격차 해소 업무의 주간 부처였는데 이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이 업무는 이제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정부와 이 정보격차, 정보문화 이런 업무 등등이 과거에 이제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이런 업무가 이제 통합되면서 그것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게 되고요. 2013년부터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전자정부는 지금도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일단 정보국제 해소에 관한 법률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관련된 각종 조항들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독립된 법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힘을 좀 잃은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게 되고요. 근데 그래서 2008년부터는 이렇게 그 정보국차에서 종합계획을 크게 5년치를 발표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이슈별로의 그런 이제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정보국차 해소에 대한 노력들이 진행이 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15년까지 한 7년 정도 지나는 시기 동안에 이제 조금의 조금보다는 좀 기존하고의 차이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접근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활용 능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책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뭔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웹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신체적으로 이 ICT 기술을 활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정보통신 보조기기라는 것을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려드리거나 또 저렴한 것은 이제 드리거나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양한 PC를 보급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속도 좀 빨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격차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일까 궁금하시잖아요. 2004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10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이 4대 소외계층의 초기에는 한 50%, 30%대에서 지금은 한 60%에서 8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장애인분들이 격차가 굉장히 오히려 높아오시죠. 이거는 이제 일반인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소외계층 분들의 정보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 접근, 이 보조기기, 그러니까 정보통신기기를 가지고 있고 뭐 쓰는 접근성, 또 역량, 그다음에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하신지를 놓고 본다면 접근성은 이미 거의 일반인과 차이가 없는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다만 이것을 쓰는 능력과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든지 하는 부분은 여전히 한 일반인의 한 60%에서 70% 정도라서 저희가 이쪽 부분을 지금 타겟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접근에 대한 부분은 좀 보조기기 쪽에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PC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그리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떻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적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갔지만 여전히 소외계층의 그 모바일 기기는 일반인들이 한 78%인데 비해서 이 소외계층들 한 50%라 아직도 좀 스마트 기기에 대한 격차는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용 능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이 일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령층이 저희가 이제 넓어지는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회 참여를 더 넓힐 수 있는 ICT를 통해서 그런 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적 활용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저희가 정보격차 시대조사를 했을 때 그 디지털 격차 지수가 이제 25점 이하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하시는 제한적 활용 집단으로 보고 있고요. 70점 이상을 확장적 활용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적 활용 집단이 그 중간층으로 갔다가 또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뭐 단순히 뭐 여가 때 이렇게 뭐 찾아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 과제들을 간단히 살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이 접근하기 위한 웹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실증을 했었고요. 다양한 웹사이트들, 특히 이제 공공의 웹사이트,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런 복지관 같은 웹사이트에서 이런 그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웹을 넘어 앱의 접근성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또 이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형이 아니고 이제 내부 연한이 다 된 3, 4년 정도 이제 사용한 PC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리퍼비시 PC로 만들어서 양생화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어려운 분들께 나눠드리는 뭐 그린 PC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 저소득 국가에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매년 한 18만 명 정도의 분들께 이제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그 기기 이용 교육도 꾸준히 시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장애인, 북한에 있던 주민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 교육 또 다양한 캠페인 대회 등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 대비 이런 소외계층 분들의 정보화 수준이 70% 이상으로 일단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물론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 중요한 영향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인터넷 이용률이라든지 뭐 PC 보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떤 요 격차 수준 자체가 올라간 것과 함께 아까 이제 말씀주신 대로 이것이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또 이런 그 소외계층 분들이 이런 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거 ICT를 이렇게 쓰고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이것이 사회 통합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도 높아지는 부분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굉장히 센 법입니다. 이 법에 또 ICT 관련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는 어쨌든 이런 그 소외계층 분들이 특히 장애인 분들이 이 ICT를 불편 없이 쓰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인식 확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선진국 말씀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2000년도 초반, 2001년도에 아까 제가 정보국제해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고 얘기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선정도 다 그 정도 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거의 같은 궤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소득층, 아시다시피 이제 인종 문제도 있고 인종 문제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약간 저소득층 타겟팅되는 격차 해소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접근성을 높이고 또 통신비 지원 등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시게 되고 특히나 이제 저희도 지금 이걸 이제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민간과 함께하는 그런 격차 해소 정책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통신사라든지 또 포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격차가 해소가 돼야 잠재적인 수요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는 그런 시도들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 간 정보 격차, 또 노인층에 대한 정보 격차, 장애인에 대한 정보 격차 이렇게 약간 그 분야별로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을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2005년도 기획부터 시작이 돼서요.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도 비슷한 기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초고령화, 고령화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이제 고령층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신체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이렇게 다양한 해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정보 격차 해소 정책 역시도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식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투자의 금액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민간과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다양한 노력들은 우리나라도 이미 한 15년 이상 지금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스마트 정보 격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능화 사회를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 격차에서는 뭐 이렇게 첨단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스마트 정보 격차가 아직은 이슈입니다. 이제 부각이 되기 막 시작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기반의 이런 그 정보 환경이 도래한 것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모바일 기기는 아직 조금 뭐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좀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에서 생각해야 될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 정보 격차 해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인 4대 소외계층과 신소외계층을 통한 그러니까 계층별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일까 하는 노력들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양히 쓸 수 있고 뭐 활용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이분들이 정말 어떤 기회를 갖게 될까 하는 가치 중심적인 그런 그 해소 정책으로 일단 정책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기기의 특성상은 뭐 PC에는 모바일로 바뀌는 거는 당연하고요. 다중으로 바뀌고 또 한 가지 다양한 것은 이제까지는 뭐 고령층이 저령층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이 좀 낮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같은 층 안에서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계층 내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고령층, 뭐 농어민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아주 잘 쓰시는 분과 또 아주 못 쓰시는 분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원적인 접근에서 이제 2x2로 가야 되는 뭐 2x3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필요하고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작년쯤부터 많이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사회로 오게 되면서 이제 지식을 이제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사회, 요즘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이 연결 사회에서 이런 이 부분을 쓸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이 관계가 네트워크에 고립되느냐 아니면 관계를 잘 갖고 가느냐 하는 격차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참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나 다양한 나의 의사개지 뭐 이런 등등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참여 격차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많은 뭐 인터넷에 보시면 또 스마트폰 보시면 너무너무 많은 뭐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를 만들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그 문화적인 그 혁신 사회에서 이것이 창의성까지 연결되는 창의의 격차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격차, 또 소득의 격차까지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보 격차가 심화되면 이런 다양한 인식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격차가 함께 파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 격차와 스마트 격차는 제가 여기 정리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뭐 우리 여기 캡습도 그러시겠지만은 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융합화되면서 정책도 정말 어려워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에 가까워야 되고 또 저희도 이제 계속 성과 중심의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고려사항은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성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좀 더 확산된 윤리 의식과 그런 것들을 가진 규범 의식을 가진 그런 그 시민으로서 기본권 그리고 또 그런 그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것들이 저희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보격차에서 정책 방안을 비전을 정리를 하면 그 누구나 이제 ICT를 잘 이용해서 정보격차가 없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해서 여전히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교육의 부분을 진부하지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가장 그 활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정부가 이제 디지털, 특히 이제 스마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교육들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기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들을 정책 방향으로 삼습니다. 점점 보면 이 기술에 대한 해결과 기술을 통해서 뭔가 이 격차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많아지고 그런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격차뿐이 아니고 뭐 인터넷 중독도 그렇고 사이버 폭력도 그렇고 그냥 많은 그 이 디지털 문화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히려 기술을 통해서 이 제가 EEJ 하는 것처럼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개인들은 이제 기회가 아무래도 많아지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산업 발전이나 융합의 기회와 더 많은 분들에게 확산이 됨으로써 국가 발전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기스디 이원태입니다. 좋은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수 본부장님께서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정보 격차와 관련한 어떤 정책 환경의 변화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고요. 저도 정보 격차 해소 정책 관련한 TF에 좀 오랫동안 참여해서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이랄까 어떤 요구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마지막에 이제 큰 그림에서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정책과 관련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환경을 여전히 바꿔야 될 어떤 필요성들은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 영역 그러니까 생활 영역 생활 차원에서의 어떤 일상 생활 차원에서의 어떤 자발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정보 격차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일상생활의 노력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되는데 후자는 아마 구봉권 소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실 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책 환경을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뭐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이제 스킵하면서 넘어가셔서 지금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 격차 개념이 한 20년 전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논의될 때 접근 여부라는 이분법적인 접근 가지고 하다가 여러 뭐 이제 관련한 어떤 OECD나 UN에서도 이제 격차 해소의 어떤 다차원적인 어떤 접근법, 위계적 접근이라고 해야 되죠. 접근, 활용, 결과 뭐 이렇게 어떤 다차원적인 하위 요소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책에 반영한 그것이 이제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어떤 큰 밑바탕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뭐 다른 나라 사례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여전히 어떤 개별 매체 중심, 개별 기기 중심, 그다음에 취약계층, 정보 소외계층 중심의 접근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정보 격차 관련 정책 예산의 한 55%가 PC 조작, 프로그램 활용 교육, 그 다음에 35%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그린 PC 보급이 30%, 약 90% 가까이가 여기서 이제 정보 격차의 어떤 개념과 의미가 다차원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디지털 컨버전 속 융합 환경에서 특히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스마트 격차 이런 개념도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책의 현실은 여전히 접근 격차 중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정책 현실을 감안한다면 좀 개선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정보 격차 해소법이 2000년 만들어져 가지고 해소가 돼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이제 정보 격차 해소 관련한 조항들이 흡수 통합됐는데 여전히 좀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디테일한 어떤 정보 격차의 다차원적인 의미들을 담기에는 지금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어떤 법률적 기반이 굉장히 여전히 정보 격차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련 조항을 좀 세분화한다거나 또 모바일 같은 특성들, 새로운 변화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정보 격차 해소가 언제까지 확장될 것이냐 범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기기를 잘 쓰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전제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범위 설정과 정책 영역의 어떤 중복이나 갈등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부처 안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본부처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별 부처 영역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보다 포괄적인 거시적인 어떤 사회 정책, 어떤 국가 전략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영국과 뭐 미국 여러 나라 외국 사례를 얘기했지만 그 외국 사례 보면은 디지털 사회 통합, 인클루전, 디지털 인클루전이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그게 뭐 접근 격차 해소나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타 분야의 어떤 정책과 연계한 그런 어떤 거시적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여기는 지역 간 격차 이런 것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어서 뭐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어떤 격차가 정보 격차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포함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 비전.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떤 그 사용자가 어떤 접근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아까 이제 언급을 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비자, 어떤 기기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 역할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생산자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시적인 어떤 국가 전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기존 정책의 한계, 개별 기기 중심, 취약계층 중심 이런 걸 넘어서 좀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정책 프레임워크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일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보편적 시민권 차원에서까지 끌어올려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부처적인 사업에서 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본받을 점이 좀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 접근, 활용, 결과 이렇게 이제 좀 정보 격차 개념을 좀 세분화해서 이제 좀 어떤 다차원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활용하고 접근하고 활용을 넘어선 어떤 그런 어떤 질적인 격차에 대해서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스마트 모바일 격차
지수 개발에 제가 이제 작년에 관여하고 있는데 좀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 질적인 어떤 격차의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어떤 단순히 어떤 이렇게 기기를 잘 이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어떤 돈을 번다거나 어떤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서 의사 결정에 어떤 반영한다거나 하는 그런 참여 격차로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조사 연구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정책에서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격차가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역 간 격차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주된 행위 주체가 정부 사이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좀 시혜적인 어떤 차원에서 좀 뿌리는 형식의 그런 게 많거든요. 이제 그걸 좀 넘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 있는 어떤 자발적 시민단체들의 어떤 참여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격차라는 어떤 그런 지역에 초점을 둔 그런 격차 해소 정책의 어떤 그런 방향성도 좀 정책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고려했을 때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여러 가지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단계에 있고 그것을 좀 격차 해소를 넘어서서 사회 통합으로까지 간다면 좀 정책 환경을 바꾸려는 어떤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반영해 주셔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봉 교수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정책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정책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이제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의 첫 도입이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기도 했다라는 격차를 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지금 세상처럼 정확하게 들어맞는 세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역사상 있었던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의 격차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최고이자 최악을 보여주는 세상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아날로그, 아톰, 물리적 지배를 받던 시공간의 한계가 있었던 세상에서 지금은 전자의 시계로 바뀌었고 그 비밀과 세상의 구조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차이는 이제껏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선은 정말 이 기기 접근성 격차부터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미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상당 부분 거기에는 이 지표에서도 나왔지만 90%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활용 격차와 수용 격차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기와 어쨌든 KTX를 줄 안 서고 예약해서 타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자신의 직업 그리고 자신의 경제 수단에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직업들이 대부분의 직업 지금 옥스퍼드 이런 데서 연구된 것처럼 10년 안에 직업의 47%가 자동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세상의 구조를 알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정책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바꾸고 있는 문화적인 그리고 인지 구조적인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대면 소통, 시간과 공간을 염두에 둔 소통이었지만 지금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다 SNS상의 소통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인간 관계와 사회 관계마저 다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괄하는 접근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류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대변혁을 맞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기 접근과 계층에 대한 어떤 접근권 확대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당히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정책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가 자신의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민간과
각 사용 주체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보조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만큼 학교 교육 이후에 평생 교육이 안 되는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무슨 그 취미 교육과 무슨 뭐 기능 교육은 되지만 이런 새로운 사회에서 보편적 시민권 뭐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고 교육받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디지털에 친숙하고 이런 정보 구조를 잘 아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그 디지털 디바이드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디바이드로 저는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 그 우리의 인지 구조가 바뀌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구조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디지털화 됐는데 이 구조를 알고 있도록 스스로 그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이렇게 되자면은 조금 더 거시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저는 그래서 이제껏 이제 정부 정책은 사실 정책은 이런 식으로 기기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활용, 수용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정책의 한계이고 조금 더 민간 차원과 협조를 하고 그리고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어쨌든 영역을 개척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어쨌든 그 시민적 교양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뭔가 사회 전반적인 캠페인이라든지 뭐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이런 세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코드 리터러시를 말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코더가 될 수는 없지만은 코딩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오는 것처럼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의 범위가 무척 저는 광범하다. 지금 우리나라 그 OECD 이 조사를 보면 실질 문맹률 같은 게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그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명목상으로 글자는 읽지만은 한 22개국 중에서 우리가 실질 문맹률이 한 20위 수준으로 낮거든요. 생활 문서 같은 것들을 읽지 못하는데 이런 것에는 우리 사회의 평생 학습, 평생 교육 문화 자체가 뿌리내리지 않은 게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우리 사회의 이 풍토는 기본 학습을 안 하는 이런 풍토와 어우러져 가지고 기기는 더욱 많이 쓰고 보유하게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누리는 삶의 질의 격차, 이것은 앞으로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역시 무척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기기와 활용 이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우리가 격차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책 부문에서도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사용자 중심 그리고 시민 중심의 이런 교육과 학습 기회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정책과 조응할 수 있도록 방향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격차 문제 해소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쪽 저희 기관에서도 작년 올해 걸쳐가지고 쭉 여러 가지 격차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런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격차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 각 부분에서 걸쳐 일어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차이가 계속 심화되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발제자분도 말씀하셨고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이나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른 이제 격차가 있는데 사실 소득 차이의 심화에 따라서 이런 교육에 있는 격차,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불평등이 생기면서 여러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차 문제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한편 이제 과학기술 관점에서 보면은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전이 격차란 불평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에 계층 간 격차를 과학기술로 인해서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IT나 BT 등 최근 과학기술 발전 성과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도가 높기 때문에 격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에 모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저희 키스텝에서도 이런 분야의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걸쳐서 이렇게 올해까지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격차라는 게 오늘 하신 정보 격차 말고 뭐 의료 격차, 에너지 격차, 주거나 교통에 관련한 생활 편의 격차, 먹거리, 식생활 문제에서도 격차, 교육 격차, 문화 격차, 뭐 직업 격차 등 저희가 한 8개 정도의 격차 문제들을 조금 발굴을 했었고요. 그 격차 문제들 대상으로 과연 과학기술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조금 봤더니 그중에서 특히 오늘 발제 주제인 정보, 에너지, 뭐 의료, 그다음에 생활 편의, 뭐 교육 이런 격차들이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도출을 했고 계속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격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혁신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했고요. 올 초에 이제 저희 기관에서 사회 격차 및 불평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미래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기술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정보 격차 이외에도 다양한 격차와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정보 격차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이슈로서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정보 격차 발생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장노년층의 그 정보 소외 현상이 증가한다. 이제 앞에 이원태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참여 격차라든가 활용 격차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으로 앞에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렴한 정보기기나 인터넷 사용료, 뭐 공공 무료 인터넷망,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쉽게 한다거나 유용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보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기술로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라이파이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령자랑 장애인들이 정보기기를 이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가상 촉감 기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 내에서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될 수 있는 비콘 기술 등을 저희가 이제 10대 기술 중에 일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그 이원태 연구위원께서도 개별기기 아직까지도 이제 그 정책이 개별기기 중심이고 뭐 취약계층 중심이다. 그 다음에 또 개별 부처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쭉 이런 걸 쭉 살펴봤더니 사실 격차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므로 일단 그 단일 부처가 아닌 통합력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 격차 같은 경우에도 앞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 문제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별로 이런 제시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술들도 있고 앞서 발제자나 그 소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부처 차원으로 이렇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래야지 효과적인 정책을 이제 제시할 수 있고 그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실제 격차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에 실제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